춘천이모 시리즈 54편 젖소목장. 불타는 주말 잘 보내셨어요? 특공사자 얘기 중 사자들이 계급이 높아서 이모나 뜨개 아저씨가 고개를 못 들었나? 아닙니다. 저승사자는 그리 높은 계급은 아니에요. 단지 도망가는 악기를 잡아주셨기에 감사한 거고, 중대장이나 대대장보다는 한참 아래인 보급관, 인사계가 병사들에겐 하사관이지만 훨씬 무서워요. 이모나 뜨개 아저씨도 무서웠을걸? 제가 전에 이제 그 절을 할 정도면은 막 엄청 뭐 높은 거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감사해서 절을 한 거였구나. 그리고 나쁜 놈은 죽을 때 그런 분이 아쉽게도 오시진 않아요. 민간인일 때 죄로 군대 가서 군법으로 처벌받진 않아요. 대신 군인이 민간인 패면 군법으로 처벌받죠. 그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그분들은 헌병 근무, 이탈, 체포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오늘 얘기를 시작할게. 오늘은 몇 안 되는 중학교식의 얘기야. 내가 보기 싫은 것들이랑 엮이지 않고 살았던 나름 박스 라이프 시대가 있었으니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과 강제로 바른 청소년기를 보낸 중,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군대 시절일 거다. 그중 중학교 때의 일이었지. 난 아버지 일 때문에 초딩 말에 딴 도시로 이사를 가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지. 수도인 한양 땅과는 비교도 안 되었지만 그래도 나름 그 지방의 대도시였어.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선 아무도 아는 친구 하나 없던 외톨이라 친구들을 사귀기 전까진 혼자인 처지였어. 그래도 다른 애들은 다 몇 명씩 같은 초등학교 출신인 친구들이 있어서 즐겁게 놀더라고. 난 부러워하며 하루빨리 친구를 사귀어야겠다 생각했어. 나처럼 특이한 사람은 대부분 사람 사귀는 걸 두려워하고 마음의 문을 잘 안 열기에 외톨이가 많고 이상한 애 취급당하기 십상이지만 난 그래도 특이하게 남과 잘 어울리는 편이라 금방 친구들 만드는 건 자신 있었거든. 친구를 잘 만드는 방법은 누가 나랑 친해지려고 다가오길 기다리면 절대 안 돼. 친해지고 싶은 애가 있으면 매점에서 빵이라도 하나 사들고 먼저 다가가고 호감을 표시해야지. 다른 어린 친구들도 형 오빠인 내 말 명심해라. 초창기에 확 다가가서 친해져 봐라. 쉬워. 늦어질수록 어려운 법이야. 난 먹잇감, 아니 친구감을 구하기 시작했어. 두루 친해야 하지만 특별한 더 친한 애들 몇은 학창시절에 꽂히지. 물론 영화 친구처럼 나쁜 짓 하러 다니는 친구 말고. 오늘 얘기의 주인공도 그때 사귄 반 친구였어. 그 친구도 아는 사람 하나 없던 친구인데 이유는 그 도시 출신이 아니었거든. 그 친구는 도시 주변의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름 그 지방 유지였던 집에서 도시로 유학을 보낸 거였어. 친척 집에서 우리 학교를 다니게 된 건데 그 친구도 아무도 아는 친구가 없던 처지였거든. 우린 서로 간 좀 보다가 서로 친구가 되기로 했지. 아는 이도 없고 성격도 잘 맞아서 첫 중학교 베프가 되었어. 학교에선 매일 붙어 다니고. 그렇게 몇 달 지난 후 주말에 친구가 본가에 간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시골이라고 해도 겨우 버스로 1시간 남짓 벗어난 곳이라 나도 저녁까지 돌아올 요령으로 따라갔지. 친구 집은 젖소목장을 하는 낙농가였어. 아직도 그 당시 먹었었던 금방 짜서 약한 불에 살짝 끓여 저온 살균해서 마셨던 고소한 우유 맛을 잊지를 못하겠어. 마트에서 파는 우유는 아무리 비싼 우유도 그 맛이 나질 않아. 우리나라 낙농가는 대부분 땅이 넓지 않아 대관령 목장이나 TV에서 보는 외국 목장처럼 풀 뜯어가며 한가로이 거니는 그런 곳은 아니야. 소들이 사는 우사랑 젖자는 차규실과 젖소들이 운동하는 울타리 쳐진 넓은 공터 정도가 전부이거든. 친구 집도 전형적인 우리나라 소규모 낙농가였어. 살림집과 우사와 차규실과 울타리가 있는. 난 아들 친구 왔다며 환대해주시는 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곤 금방 짠 우유도 마셔보고 소 구경도 하고 하루 잘 놀다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우사 안을 구경하다가 간만에 보게 된 거지. 내가 친구를 따라 우사 안에 들어가서 젖소들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질적인 풍경을 보게 되었어. 소 한 마리에 여러 영가가 달라붙어 있더라고. 한 4세에서 6세 정도 돼 보이는 애들부터 어른 영가 3, 4이 달라붙어 젖꼭지 하나씩 차지하고는 쭉쭉 빨고 있었거든. 난 그때쯤엔 이미 만성이 되어 그런 거 봐도 겉으론 절대 놀라거나 호들갑 떨지를 않았어. 우선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얜 보이나 안 보이나 하고 옆 사람 눈치부터 봤거든. 휴, 어쩌겠어. 거기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난 그냥 배고프다고 하고는 친구를 데리고 조용히 나왔어. 뭐 우유 좀 빤다고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골집 친구 방에서 보니 간혹 몇 시간에 한 번씩 그 영가들은 쥐 곳간 들락거리든 우사를 들락거리더라. 난 그냥 배고픈 불쌍한 애들이구나 하고 큰 의미를 안 뒀었고 오후까지 놀다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다시 한 주가 시작되고 언제나 똑같은 생활을 했어. 맨날 친구랑 잘 놀고. 그렇게 한 주쯤 지났는데 친구가 하루는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 어디 아프냐고 하니 그건 아니라길래 뭐 걱정거리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집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젖소는 지금 가격이 어찌 되나 모르겠는데 그땐 굉장히 비쌌어. 젖소는 다 암컷이거든. 수컷은 육으로 키워서 금방 잡을걸?
젖소의 가치는 우유에 있는 거잖아? 우유를 못 만드는 젖소는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런데 집에 젖소 중 한 마리가 젖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 몸이 아픈가 하고 수의사도 모셔서 검사를 해봤는데 몸에 이상도 없고 병도 없고 사료도 잘 먹는데 젖이 안 나온다고 해. 그리고 이상한 게 젖소는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개량한 소라서 젖을 하루만 안 짜줘도 젖이 퉁퉁 붓는다고 해. 그래서 소도 겁나 아파하고 그런다는데 그 소는 젖을 짠 것처럼 비어있더래. 젖을 못 만드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말이야. 난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고는 친구에게 어떤 소가 그러냐고 물었어. 젖소는 얼룩 무늬가 다 달라서 조금만 자세히 관찰하면 구분이 되거든. 친구가 얘기해준 문제의 젖소는 내가 본 연가가 붙어있던 그 소였어. 근데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야. 그 소가 젖이 안 나오게 되기 바로 전에도 소 한 마리가 똑같은 증상으로 한참 그러다가 결국 도살을 했다고 해. 말했듯이 젖소는 우유를 생산 못하면 계속 사료비 등 타산이 맞지 않아 도태시킬 수밖에 없다고 해. 그러면 비싼 젖소를 고깃값에 팔아야 하기에 손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그 소를 처리하자마자 또 그런 일이 생기니 친구 부모님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고 집에서 그걸 보고 온 친구도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그렇게 친구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난 이유를 아는데 말이야. 그렇다고 니네 소에 귀신 붙었다는 얘기를 어찌하겠어? 날 어찌 생각하겠냐고. 난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친구 모습에 나도 마음이 무거웠어. 부모님 걱정에 휴식 시간에 눈물을 보이는 녀석의 모습에 어느 날 기어이 참견을 하게 되더군. 그렇다고 내가 귀신 본다는 얘긴 참아 못했어. 대신 둘러대서 얘기를 했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냐? 아무 이상이 없던 소가 갑자기 왜 그런 거냐? 혹시 굿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했어. 친구는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고 얘기를 했어. 다행인 건 친구네 집이 무교인터라 별 거부감이 없었나 봐. 혹 종교가 있었으면 난리가 날 수도 있었지만 안 그래도 부모님도 이건 무슨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굿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 난 옆에서 부추겼어. 그래 지금 상황에 뭐라도 해야지 않겠냐고. 해보시라고 네가 말씀드리라고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소를 도태시키고 난 얼마 뒤에 친구네 집에선 굿을 거하게 했어. 난 가질 못했지만 친구는 집안일로 결석회까지 내곤 집에 다녀오게 되었어. 친구는 주말이 지나고 한결 밝아진 모습으로 등교를 했어. 나도 살인마들이나 김씨 3대 같은 놈들은 중간에 좀 귀신들한테 맞아 죽었으면 하는 1인입니다만 어쩌겠어요. 법이 그런걸. 산 목숨엔 예외, 천기누설 등 절대 끼어들어선 안 되는걸. 친구는 입에 침 튀기며 그날 굿이 얼마나 성대하고 대단했다는 걸 얘기해줬어. 얘기를 들어보니 당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난 이모나 무녀시대를 소개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는데 친구는 그 지방 일원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무당이 왔었다고 해. 난 그럼 제대로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아닌 거 있지.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내가 예상한 금액의 2배 이상 들었어. 내가 이래봬도 어린 시절부터 구판에서 살아온 사람이잖아. 규모만 봐도 견적이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5% 안 넘을 만큼 정확하거든. 내 깎아값은 포함이지.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뭐 좀 더 들어도 그게 잘 만들면 뭐라고 할 수 없을 건데 과정도 너무 수상하더라고. 그년이 참아야 하느니라. 그 굿을 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준 신기가 사슬 세우기였더라. 사슬 세우기는 누구나 신받은 무당은 쉽게 할 수 있는 재주거든. 사슬 세우기가 뭐냐 하면 신이 제사를 받았다는 의미로 하는 일종의 보여주는 약속인 건데 혹시 굿판에서 돼지 삼지창에 끼워서 세우는 거 본 적 있나? 그게 사슬 세우기거든. 간혹 약식으로 족발 끼우거나 돼지머리 끼우고 하거든. 원래 통돼지나 예전엔 통소도 끼우고 했어. 그리고 딴 종류로는 용사슬 세우기가 있어. 그건 무당이 재물을 대신하지. 물동이에 창호지 바르고 뛰면서. 근데 그런 일반적인 거 보면서 난리가 난겨. 어쩌라고요. 근데 그 굿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친구네 집은 그 후로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 굿 이후에도 그 집에 오던 배고픈 영들이 다 천도가 안 되었던지 아니면 굿이 소용이 없었던 건지 모르지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 무당은 정성이 부족하다며 다시 굿을 권했지만 난 미신이라고 말렸어. 친구는 날 원망하더군. 굿하라고 했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굴 원망하겠어? 그땐 솔직히 서운했지만 나중엔 그 친구를 이해했지. 효험이 없어서 그 뒤로 서너 마리의 젖소가 똑같은 일을 당했어. 부모님은 더 이상 낙농을 하시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으셨고 다 팔고는 딴 도시로 떠나셨어. 친구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따라가고는 한동안 연락했었는데 나중에 아버지 새로 하시는 일도 잘 안 돼요. 다시 강원도에 목장하시기로 했다는 소식
소식을 끝으로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잘 되셨으면 하네. 그냥 좀 돌려가면서 한 모금씩 했으면 그리는 안 되었을 건데 지금 그 친구네 집이던 자리는 다 뭉개어 밭으로 쓰던데 그 뒤로도 낙농은 안 되었나 보더라고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54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 저승사자일 같은 경우에는 참견을 하면 위험하기는 한데 영가가 뭔가 행동을 하는 것도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벌을 받는 일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말을 해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하네요.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이비 무당한테 또 잘못 의뢰를 해가지고 일이 잘 안 풀린 거잖아요. 근데 일반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무당이 참된 무당인지 아닌지 이거는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애초에 글쓴이가 무당까지 좀 이런 무당한테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정보를 알려주듯이 뭔가 얘기를 하면서 좀 제안을 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뭐 중고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좀 제대로 차를 봐주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사람한테 좀 하는 게 좀 신뢰성이 있고 그런 정보식으로 좀 이야기를 더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춘천이모 시리즈 55편 무속을 깐다. 국가공인이나 제대로 된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이나 교육차가 없기에 무속은 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었다. 나한테 제일 많이 오는 쪽지가 얼룩말 궁뎅이님에게 오는 보너스 점수 준다는 쪽지랑 우리 무녀시대 소개시켜달라는 쪽지랑 이모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는 쪽지다. 어린 반푼도 없는 얘기니 꿈깨. 인터넷이란 정글에 착하고 순진한 우리 지인들을 소개할 수 없다. 모든 돌은 내가 다 맞고 모든 업도 내가 다 짊어지고 갈 거다. 내가 사이비 무속이나 사기꾼, 얼치기를 간단하게나마 구분하는 방법과 그 수법을 공개한다. 혹시 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기꾼은 다 덤벼라. 너네 정도는 이모들 힘 안 빌려도 나 혼자도 다 발라줄 수 있으니까. 그래, 이런 정보들을 그 젖소 목장 친구한테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얘기를 안 했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무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의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30% 채 못 된다. 70%는 사기꾼이다. 30%도 급이 다르다. 만신이라 불릴 만한 최고 등급의 무녀나 박수는 30% 중 10%도 안 될 거다. 나머지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겠지만 그래도 만작이 걸어두고 무속 종사할 사람이 저 정도야. 일단 제대로 된 무당은 돈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얘기했지? 무당은 큰 부는 못 잃어도 절대 사는데 힘들게 안 해. 삶이 궁핍하면 그건 무당을 빙자한 생계형 사기꾼이야. 제대로 된 무당은 무업을 통해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남을 돕는 게 임무야. 자신의 영달을 위해 그 능력을 쓰지 않아. 제대로 된 무속인은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 내가 최고고 내가 모시는 신이 최고란 자부심이 없으면 최고의 무당인 만신에 오를 수 없어. 그분들도 꼭 필요하시면 부적도 쓰시고 굿도 권하셔. 하지만 대주, 그러니까 굿할 손님이 미적거리거나 거부할 경우 권하지 않아. 그분들 마인드는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귀인을 모르고 복을 차는구나 하는 마인드이기에 싫으면 말고 이시거든. 그분들이 권할 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권하는 거야. 그분들은 돈에 연연하지 않아. 돈을 세게 부르고 얼마짜리 굿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사기꾼들 말이야. 제대로 된 무당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굿을 하니까. 신당에 가서 먼저 돈 얘기, 부적 얘기, 굿 얘기로 몰고 가면 그건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기꾼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가 얼마나 영험한지와 자기 신줄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모시는 신이 얼마큼 큰 신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하며 자기를 믿게 하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자기 집안 5만 신줄 다 끌어모으고 자기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 줄을 장황하게 설명해. 제대로 된 무당은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 그럴 이유가 없잖아. 호랑이가 내가 백세의 왕이라고 자랑을 왜 하나? 가만히 있어도 그는 왕인데. 똥개는 짖는 법이야. 아무튼 돈 얘기, 부적 얘기, 군 얘기부터 꺼내면 그건 그냥 사기꾼 새끼라고 생각하고 뒤도 보지 말고 나와. 욕해도 돼. 그런 건 신벌 내릴 능력도 없는 놈들이니. 조금만 내가 무속을 빙자한 사기 수법들 얘기를 해줄게. 날아가기 전에 올린다. 혹시 이런 거 쓴다고 내가 뭔 일 생길까 걱정하는 분은 걱정 놓으시라. 난 조그만 재주로 무속의 밝은 점을 얘기하기에 우리 할매 할배들 각종 기택신에서부터 산신, 지신 등 각종 신들이 이뻐하시거든. 나 글 쓸 땐 다들 둘러서서 얘가 오늘 뭔 얘기를 씨부리나 보셔. 오늘 반응 뜨거우신데? 뭔 일 따윈 절대 안 당하니 걱정 마시고. 내 주변에 기도 서고 계신 신이 몇인데 이거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 이런 말 드려도 되나? 방금 본인이 얘기했던 거 본인이 하고 있는데?
아니 나를 보고 있는 신이 몇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읽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뭐 그 글쓴이는 무당은 아니니까. 내가 일단 신당이라고 차려두고 힘들어서 오는 손님 사기치는 새끼들부터 까줄게. 일단 요즘은 인터넷 시대다 보니 알바를 고용해서 이용 후기를 적어. 많은 클릭으로 상위 노출을 유도하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고민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기에 혼자 알아보려고 해. 인터넷 클릭하다 보면 후기가 그럴듯하니 예약을 해. 거길 가면 대부분 몇 명의 사람이 손님인 척 앉아있을 거야. 앉아 기다리는 무료한 시간에 뭘 할까? 거의 옆에 앉은 사람이랑 얘기할걸? 근데 옆 사람이 해주는 얘긴 거의 대부분이 이 집 무당이 얼마나 대단한 무당이고 얼마나 영험한가 하는 거의 사이비 종교 교주급의 선전일 거야. 그럼 대부분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은 자기가 잘 왔다고 자긴 행운아라고 생각하게 되거든. 그런 다음 단계는 호구조사야. 옆 사람이 묻거나 자기 고민을 얘기하며 호구조사를 하거나 온 목적을 물을걸? 그럼 같은 동료의식에 스스럼 없이 자신에 대해 다 얘기를 할 거야. 그럼 그걸 듣고 있던 그 사람은 들어가서 너의 정보랑 고민까지 들은 걸 다 얘기해주지. 크크크. 게임 끝이지? 당신의 차례가 되어 들어가니 나의 과거, 고민까지 쏙쏙들이 알아. 완전 미치는 거지 뭐. 혹시 거기 같이 가자고 했던 친구가 이미 자기도 모르게 다 얘기한 걸 수도 있어. 당신은 엄청 대단한 무당을 만난 거라 흥분하겠지만 이미 댁은 어망의 고기야. 하자는 대로 다 할걸? 혹시 그렇게 가게 되면 친구가 소개하는 곳 말고 모르는 곳에 가서 절대 정보 노출 말고 상담받아봐. 그래도 맞으면 최소한 가짜는 아니야. 과거는 그 사람에게 기록돼. 과거를 맞추는 건 진짜 무속인들에겐 힘든 일이 아니거든. 보면 다 보이신데. 대신 미래를 알아내는 건 정말 상위 랭커나 할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과거를 알아내는 걸로도 대단한 능력이긴 해. 내 안내와 전혀 없이 내 과거를 안다면 믿고 맡겨도 좋을 거야. 다음은 물에 빠져 익사를 했거나 살자 할 경우 물에서 못 나오는 넋을 건지기란 구슬 하는데 그 구슬로 사기치는 걸 알려줄게. 넋 건지기는 정말 대단한 무당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 음기 덩어리인 물속에서 음기인 귀신을 건져주는 게 쉽겠냐고. 근데 이게 또 속이려면 정말 쉽게 속여. 예전 최고의 무녀이신 서연이 이모의 넋 건지기를 구경한 적이 있어. 나 공대생이다. 과학이 내 종교인 사람이야. 난 이모의 넋 건지기를 구경했어. 사람들은 다들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난 조금 떨어진 얕은 둔턱에서 물에 잠긴 넋바가지를 관찰했어. 굿이 한참 절정으로 치닫자 넋바가지 주위로 뭐가 꼬물꼬물 기어오더라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물살을 헤치고 살아있는 생명처럼 실지렁이처럼 헤엄쳐 넋바가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보던 고배열 만원경에 보였어. 그게 진짜 넋 건지기야. 근데 저걸 어찌 사기치는지 알아? 넋바가지로 쓰는 박이 되었건 플라스틱 바가지건 안에 보면 주름이 잡혀있어. 미리 죽은 사람 정보를 파악하곤 그 사람 비슷한 모박을 구해. 파마머리던 긴머리던 쇼커트던 그런 후 가지고 있던 머리카락에 살짝 문방구에서 산 물풀을 발라. 그리고는 다음날 쓸 넋바가지에 주름진 안쪽에 붙여. 그리고 말려. 절대 그 머리카락은 안 보여. 위에서 보면. 그 바가지를 물에 넣어두면 구슬할 동안 풀이 녹아버려. 그 넋바가지엔 머리카락이 둥둥 떠다니게 돼. 누가 알겠어? 대부분 바가지를 무당이 건지는데 안 띄어진 머리카락 한번 휘휘 저어버리면 다 떨어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광분하지. 물에 빠진 물귀신은 물속에서 울어. 저런 거에 사기당해 자긴 나갈 기회가 없어졌으니까. 제대로 된 무당 만나기가 그리 힘든 거라고 이 사람들아. 다음은 또 돈 좀 들어가는 사기굿 하나를 소개해줄게. 아마 돈 많이 드는 곳 중에 하나는 영혼 결혼식일 거야. 제대로 명을 못 따은 아들, 딸을 위해 부모님들은 정말 큰 돈을 들여 영혼 결혼식을 시켜줘. 근데 저거 거의 다 사기다. 영혼 결혼시킬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무당은 우리나라에 몇 없어. 심지어 우리 이모나 무녀시대 이모들도 저건 혼자서 못 시켜. 서연이 이모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했나보다 하거든. 우리 서연이 이모는 최고의 자질에 최고의 무주를 타고 태어난 무섭게의 김연아야. 그 능력은 우리 무녀시대의 자존심. 하늘을 찌르는 딴 이모들도 난 제 바로 뒤라고. 2인자 자리를 다투실 만큼 뛰어난 무녀들이 싸움질할 만큼 대단한 능력으로 버거할 만큼 대단한 영역을 필요로 해. 귀신 2마리 잡아다가 인연 맺어주는 게 쉽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근데 그걸 쉽게 하더군. 헐. 영혼 결혼식은 대부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보통 영혼 결혼식의 증거로 재웅, 그러니까 지피나 서거보를 만든 사람 인형, 재웅이 원래 놓은 거랑 다르게 땡간계하듯 포개지면 둘이 첫날 밤 치는 거라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생쇼야. 진짜 영혼 결혼식을 치르면 신랑 혼이 실린 재웅이 걸어가선 신부 혼이 실린 재웅을 덮친다고 해. 그런데 그건 나도 본 적은 없어. 남의 신방을 훔쳐보는 건 나쁜 어린이니까. 근데 재웅을
둘 때 무당 혼자 들어가. 요즘은 극세사나 얇은 낚싯줄도 너무 많더라. 뒷 봉창에 숨어있는 넌 누구니? 라고 하면서 춘천이모 55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굿이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굿을 의뢰를 한 사람에게 하여금 뭔가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쇼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결과물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저도 무당을 불러서 뭐 굿을 해본 게 아니니까 실제로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마술을 했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트릭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다?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뭔가 실을 쓴다든지 낚싯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미리 준비를 해놔가지고 그것에 뭔가 결과물 같은 걸 준비를 하는 게 쇼적으로만 봤을 때는 마술이랑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네요. 근데 확실히 뭔가 신기한 거나 이런 거를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좀 쉽게 현혹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여튼 뭐 지금 요번 편에서는 글쓴이 분께서 그러니까 무당이 흔히들 그러니까 사자 무당이 쓰는 트릭 같은 거를 좀 적어주셨는데, 뭐 지금은 이때에 비해서 또 뭔가 또 발전을 했을 겁니다. 이런 뭔가 속이는 방법도 기술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즘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여튼 기본적인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또 알아두면 좋긴 하죠. 춘천이모 시리즈 56편 빨간 자전거를 타는 유령. 이번 얘기도 중학교 때의 일이야. 내가 다닌 중학교는 그 지방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유서 깊은 명문 사학이었어. 내가 50회가 넘는 졸업생이거든. 지금은 60 몇 회 되었겠네. 그러다 보니 땅값 쌀 때 시내 한복판에 널찍한 터를 잡았거든. 완전 평지야. 조그마한 언덕도 없는 완전 평지. 내가 학교 복은 있어서 고등학교도 그런 학교를 나왔거든. 간혹 얘기 들어보면 아침마다 등산해야 되고 그런 학교 많더라. 우리 학교는 애들이 유난히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애들이 많았어. 1학년 건물 뒤론 3학년 건물이 있고 옆으로 2학년 건물이 있던 구조였는데 그 사이가 자전거 보관소였어. 아주 아침만 되면 자전거 한 200대가 주차 전쟁이야. 난 걸어 다니던 뚜벅이라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야. 어느 날 아침이었어. 반 친구가 궁시렁 거리면서 들어오더라. 난 그냥 예의상 왜 그러냐고 물었어. 친구가 그러는 거야. 그 친구도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던 친구였는데 꼭 주차시키던 자기 자리가 있었거든. 그곳이 어디냐면 고물 자전거들 옆이었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오래되다 보니 한켠에 주인 없는 자전거가 여러 대 있었거든. 졸업하고는 버리고 간 것도 있을 테고 도저히 고치는 값이 더 들어 그냥 세워둔 자전거도 있을 거고, 그렇게 주인 없이 오랜 세월 방치해둔 자전거가 여러 대 있었어. 누구 하나 관심도 없고 치우는 사람도 없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중 좀 특이한 자전거가 한 대 있었어. 빨간 자전거였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빨갛던 자전거야. 내가 봤을 땐 이미 녹도 많이 쓸고 칠도 많이 벗겨져 남아있던 색으로만 그 자전거가 과거엔 빨간색의 예쁜 자전거였으리라 짐작만 할 뿐이었지만, 그런데 그 자전거가 자기 하교할 땐 멀쩡히 서 있었는데 아침에 등교하면 꼭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다는 거야. 어떤 놈인지 보이면 한 소리 할 건데 도통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내가 웃으면서 그 어떤 놈이 3학년 형이면 어쩔 거냐 고 했지. 우리는 1학년 나부랭이들인데. 친구는 날 뭘로 보냐면서 그럼 씩씩하게 달려가서 공손히 인사드려야지 하고 둘이 웃었어. 그땐 별 관심이 없던 일이니까 말이야. 그렇게 아침마다 이어지던 구부의 투덜거림이 익숙해지던 어느 날 우리 학교에 환경미화를 해야 하는 날이 되었어. 난 그건 초딩 때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중딩 때도 하더군. 그리고 남게 되었지. 그런 데는 꼭 뽑히더라고. 난 늦게 다니면 안 되는 몸이기에 빨리 서두르자고 했지만 친구들은 오랜만에 공식적으로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라며 느릿느릿했지. 아우, 진짜 채찍으로 때리면서 노예처럼 부리고 싶더라고. 그부들의 비협조로 시간은 자꾸 늦어지고 똥줄은 타고 긴장하다 보니 방광엔 자꾸 자극이 가서 쉬는 말이 없고. 우리 교실 문 앞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무서웠지만 친구들에게 같이 가자고 못하고 나 혼자 도도도도도 뛰어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때였어. 복도 바로 옆이 자전거 주차장이었는데 뭔가가 보이는 거야.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유심히 봤어. 세워둔 그 낡은 빨간 자전거 위에 내 또래로 보이는 사람이 하나 앉아있더라고. 사람은 아니지, 귀신. 무표정한 병색이 완연해 보이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서는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는 신용을 하고 있었어. 자전거 주차장에 임자 없는 자전거들은 특별히 잠근 장치가 따로 되어 있질 않았는데 그 자전거도 그랬거든. 그러자 자전거 페달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곤 자전거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자전거 보면 뒷바퀴 옆에 짝대기처럼 생긴 세우는 받침대가 있잖아? 그 받침대를 축으로 해서는 한 바퀴 빙그르 돈 자전거는 땅바닥에 넘어져 버렸어. 그 영가도 같이 넘어졌는데 무서웠던 건
타면 바닥에 넘어져도 그냥 서서 자전거를 타는 듯이 계속 발을 굴리고 있었어. 그리고 체인에 연결된 뒷바퀴는 천천히 계속 돌았어. 난 그제서야 그 자전거가 아침마다 넘어져선 친구에게 발견되는 이유도, 그리 오래 세우던 자전거가 이상하게 체인은 녹시 덜 쓰는 이유도 알겠더라고. 나? 바로 교실로 튀었지. 혼자 무서워서 못 가고 집에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했어. 아버지가 차 가지고 태우러 오셨어. 난 다음날 친구에게 오늘도 그 자전거 쓰러져 있었냐고 하니 그랬다고 하더라고. 뭐 무섭긴 했지만 50년씩이나 된 학교에 귀신 한둘 안 나타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나만 집에 빨리 가면 되는 거니까 뭐. 자전거 쓰러진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사고가 터졌어. 하루는 수업 1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는데 구부 하나가 비명을 질렀어. 다음 시간 숙제를 한 노트를 집에 두고 온 거였어. 우린 삼가 노매 명복을 빌었지. 다음 시간은 우리 담탱이 담임선생님 과목이었거든. 우리 담임은 그 시절 학교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할 구타의 달인이었어. 숙제 안 오면 그것은 바로 너님 죽었음 이었거든. 내 친구는 이렇게 나의 얄쌍한 엉덩이를 담임의 정신봉에 제물로 줄 수 없다며 뛰어나갔어. 그 녀석 집이 바로 학교 근처였거든. 그래도 쉬는 시간에 집에까지 뛰긴 빠듯했던 친구는 자전거를 생각하고는 잠겨있던 다른 자전거들은 탈 수 없기에 빨간 자전거를 집어타고 집으로 달린 거야. 빨간 자전거는 바람은 거의 빠졌었지만 그래도 운행은 가능했던지라 뛰는 것보단 빨랐을 테니 선택은 탁월했지. 근데 얘가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야. 담임은 아주 길길이 날뛰더라. 감히 담임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 친 놈이 있냐며 나타나면 능지처참으로 다스릴 기세였어. 우린 또 이렇게 소중한 그부 하나를 먼 길 떠나보내는구나 하며 웃었어. 뭐 나만 안 맞으면 되지 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걱정이 되는 거야. 난 걔가 그 자전거 타고 간지도 몰랐었는데 이놈이 수업이 시작되는 바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벌벌 떨고 있을 줄 알았거든. 그때였어. 누가 수업 중에 급히 문을 두드리더라고. 담임이 나가보니 다른 선생님이 뭔가를 급하게 우리 담임에게 얘기를 했고 담임은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우리에게 자습을 명하고는 뛰어가셨어. 우리는 뭐야? 하고 있었는데 점심때 담임이 한 팔에 깁스를 감은 친구를 데리고 돌아오셨어. 우리는 그 친구 주위로 벌떼처럼 모여들었어. 다친 얘기를 들으러 말이야. 녀석은 무슨 전쟁 무용담이라도 되는 양 침을 튀기며 설명을 했어. 빨간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밟았다고 해. 집에 가서 노트 들고 나올 시간은 충분하겠더래. 그렇게 학교에서 집 중간쯤 갔는데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오는 게 보이더래. 그건 뭐 옆으로도 길이 충분하니 신경도 안 썼는데 갑자기 핸들이 뻑뻑해지더란 거야. 그러고는 핸들이 택시 방향으로 틀어지며 움직이질 않더래. 누가 자기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것처럼 팔도 안 움직이더래. 그렇게 당황해서는 하는 사이 택시랑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고 해. 다행히 택시도 친구를 발견하곤 급히 섰기에 거의 자기가 택시를 때려박은 게 되었지. 그 충격으로 몸이 떠서 바닥에 부딪히며 오른팔이 부러졌고 다행히 다른 곳은 충격받은 곳이 없어 말짱하더래. 기사님은 놀라서 애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선 담임 선생님이 병원에 가선 애를 데리고 오신 거였어. 그 와중에 빨간 자전거는 택시를 받아 앞바퀴가 좀 휘긴 했지만 기사 아저씨가 실어다 주시는 바람에 학교로 돌아왔어. 그때 없애버렸어야 했는데 학교로 다시 돌아온 자전거는 다시 자전거 주차장 한 구석을 차지해. 그리곤 언제나처럼 항상 아침이면 발랑 쓰러져 있었어.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지난 후 두 번째 사고가 터지고 말았지. 두 번째 사고는 내가 직접 목격했어. 남자애들, 특히 그 또래의 남자애들은 엄청난 말썽꾸러기들이야.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뭐 건수 없나 눈이 반짝반짝 하거든. 하루는 점심시간에 놀던 애들이 그 자전거로 내기를 한 거야. 이미 앞바퀴가 찌그러져선 정상적인 직선 운동이 불가했던 자전거를 누가 안 넘어지고 더 멀리까지 몰고 가냐 하는 내기를 지들끼리 한 거지. 나야 당연히 안 했지. 구경만. 한참 열심히 놀고 있었는데 뜨악 했어. 언제 나타났는지 그 영가가 나타나선 자전거 타는 애들을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때 자전거 타고 있던 친구에게 달려들어 밀어버리더라고. 난 위험하다고 소리쳤었는데 이미 늦었어. 친구는 넘어져 버렸고 이번엔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나중에 친구들이 어찌 알고 소리쳤냐고 묻길래 위태위태해 보여서 그랬다고 하곤 말았지. 귀신이 무서운 얼굴하고 밀더란 얘기를 못하니까. 친구들이 무당해도 되겠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럴 능력이나 되면 확 그냥 막 아유 속 터져. 한 반에 부상자가 둘이나 생겼어. 팔 부러진 놈, 다리 부러진 놈. 우리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들으신 것 같더라. 애들 안전관리 못했다고. 인상 팍 쓰고 다니시는 게 내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 선생님 코를 팍 찔렀어. 아무도 부주의한 것만 생각하고 자전거 때문인 건 생각을 안 해서 말이야. 선생님, 자전거 주차장에 있는 못 쓰는 임자 없는 자전거 다 없애줘. 보기도 안 좋고 또 위험도 하고. 애들 다 저 빨간 자전거 타다가 다친 건데. 우리 선생님 눈이 반짝했어. 그리고 다음날 교무회의에서
가서 얘기를 했나봐. 선생님이 방송으로 임자 있는 자전거는 그날 저녁까지 다 치우라고 명령하시고 밤에 동네 고물상 아저씨가 리어카로 임자 없는 자전거 다 실어 가셨어. 10대쯤 되었지 아마. 빨간 자전거도 함께. 자전거를 치우고 나중에 그 자전거 사연도 알게 되었어. 동아리 활동 같이 하던 3학년 선배 형이 안 그래도 찜찜했는데 잘 치웠다고 하시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 자전거는 3학년 선배 형도 입학할 때부터 있었던 거라며 자기 입학하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러니까 나보다 한 4, 5년 전 선배가 한 명 계셨는데 그 자전거 주인이었다고 해. 항상 그 자전거로 등하교를 했었다는데 하루는 학교에 등교해선 수업 중에 학교에서 쓰러져 버렸다고 해.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몰랐는데 심각한 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소문으로는 급성 백혈병이란 얘기도 있고 갑자기 심장이 나빠졌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선배는 병원에서의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다시는 학교로 돌아오질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 그때 남겨진 자전거는 집에 찾아가지 않아 그냥 학교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였어. 처음엔 좋았겠지만 아무도 죽은 사람 물건이라 꺼림칙해서 건들질 않았던 건데 세월이 흐르고 낡아버린 만큼 기억도 지워져 조심을 안 한 것 같아. 그 선배는 아마 그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꿈을 꿨던 건지도 라고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56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뭔가 그 학교의 전설 같은 느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동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학교 괴담? 자전거 보관소에 있던 낡은 자전거, 그러니까 빨간 자전거에 얽힌 뭔가 괴담 같은 이야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쉬는 시간대 뭔가 놀거리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기는 하니까. 근데 또 글쓴이가 이제 그 빨간 자전거를 또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또 뭔가 그 자전거 주인인 것 같았던 연가가 또 있었고 그 자전거를 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꾸 사고가 나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귀신이 붙어있는 자전거였던 것 같습니다.